아이고, 녹화되고 있겠지. 하나, 둘, 셋. 좋아.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벌써 이제 여러분들 고3 맞죠? 고3. 우리 친구 이름은 어떻게 되죠? 우진이 친구. 우진이 친구는 지금 학교를 어디 다녀요? 아, 인천에. 그렇구나. 그래요. 이제 다들 이제 해가 지나가지고 고3이 되고 대학을 가고 좀 기특들합니다. 합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뭐 혹은 뭐 이게 뭐 이런 상위권 대학들에서 화학 심층 문제를 보는데 그거 이제 한번 대비를 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위권 대학은 그 심층 문제가 비슷해요. 비슷하게 약간 까다로워요. 비슷하게 약간 까다롭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풀기는 어려운데 뭐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3년을 버틴 학생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뭐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아주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이제 꾸준히 시험 칠 때까지 이제 좀 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다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이 뭐 화학이나 물리 이쪽에 대해서 초짜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내용 설명을 뭐 이렇게 아주 잘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문제 위주로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기출 문제들은요 되게 기발해요. 기출 문제들은 이야, 이 교수들이 굉장히 신경 썼는데 하는 것들도 있고요. 뭐 어떤 것들은 뭐 평이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다양하게 챕터별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그 왜 일반화학 책이나 그냥 화학책 펴면 처음에 무슨 뭐 질량 보존 법칙, 뭐 원자 구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쪽 관련해서 기출 문제 뭐가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 그 이제 오늘은 콜스 1입니다. 콜스 1. 자, 콜스 1에 콜스가 몇 번까지 있더라 내가. 콜스 11인가 12까지 있거든요. 이게 뭐 하여튼 많아요. 하여튼 많은데 오늘은 콜스 1. 자, 어디로 가보시냐면 다 됐고 쭉 넘어가서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찾았나요? 9번 문제? 9번 문제 찾았어요? 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언제 나왔던 거냐면 고등화학 경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제 뭐 그 심층 문제로 나왔던 건 아닌데 그래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옛날 고등화학 경시 문제가 다 그 학교 교수들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쪽 교수들이 그때 시험 문제를 냈던 거라, 묘하게도 몇몇 문제는 심층 문제랑 굉장히 유형이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객관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하나 보여드리는데 요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오케이. 자, 문제 대강 이거 약간 뉘앙스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타입의 문제인지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얘가 몇 번이야? 9번. 여기다. 자, 우선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염소하고 브로마이드의 두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염소는 질량수 35, 37의 동위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마이드는 79, 81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연계 존재비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돼 있네요.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객관식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시 문제는 계산을 심각하게 이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후딱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에 대한 부담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여기 있는 75.77 같은 걸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0.75. 얘는 그냥 0.25. 해서 그냥 3대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0.75하고 0.25를 편의상 보시다시피 P, Q 이렇게 존재비를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브로마이드도 79, 81이 있는데 50.69, 49.31을 또 편의상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0.5 이렇게 둡시다. 그리고 얘를 또 R, 애수 이렇게 두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존재 확률을 저렇게 PQ, RS 이렇게 두도록 하죠. 당연히 P하고 Q하고 더하면 얼마? 1 될 거고요. R하고 S 더하면 1이 되겠죠. 확률일 테니까.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분자 구조를 살피면 탄소에 보시다시피 브로마이드가 짜잔 하나가 붙고 여기에 염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붙는 분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탄소는 오직 질량수 12짜리만 존재한다라고 문제에 돼 있어요. 물론 탄소도 동위원소 있죠. 13짜리 동위원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면 이제 좀 계산량이 많아서 문제에서 탄소는 그냥 12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브로마이드가 보시다시피 뭐하고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79나 아니면은 81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염소 자리에는 저기에 있는 35나 아니면은 37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가능한 분자량의 존재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가능한 분자량들의 존재 확률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자, 35, 37이 될 확률을 각각 얼마라고 했어요? P다, Q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79, 81의 확률은 R이다, S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전체 확률을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게 좋냐면 바로 이렇게 R 플러스 S 더하기 P 플러스 Q의 3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R 더하기 S는 브로마이드의 전체 존재 확률이 될 거고 P 플러스 Q는 염소의 전체 존재 확률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3제곱을 한 건 그러한 염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얘 전체 확률은 1일 텐데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전개를 해야 되죠. 전개를 쫙 해야 됩니다. 전개를 하면 되는데 물론 전개가 좀 양이 좀 많긴 해요. 많긴 한데 그냥 연습 겸 아마 쭉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P 3승 R 그 다음 QR 그 다음에 등등등등 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 P 3승 S 등등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Q 3승 S
뭐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뭐 더하기해서 3승 하면은 막 그 외우는 다항식 전개식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R 더하기 S를 한번 곱해서 쭉 전개하면 되니까 총 8개의 항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P 3승 R은 어떻게 되냐면 P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35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염소 35가 들어갈 확률이 3번 들어간 거니까 바로 35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 R은 누구냐면 여기 있는 79. 그래서 브로마이드가 79가 들어갈 확률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12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12를 더해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탄소가 존재하니까 탄소의 원자량을 더해서 분자 전체의 전자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쭈르륵 더하면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분자량 196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3P제곱 QR. 자, 얘 같은 경우 어떤 분자량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P제곱이니까 요 염소 원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곱이니까 2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Q는 37짜리 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R은 79짜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더해주시면 분자량이 뭐가 나오냐면 198이 나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여러 항들 중에서 P 3승 S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얘는 누구냐면 P니까 35짜리죠. 다시 여기에 또 더하기 12 그래야 탄소가 포함이 될 테니까요. P3승이면 35짜리 염소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3제곱이니까 3개가 들어가는 거고 S는 보시다시피 81짜리 브로마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역시나 12짜리 탄소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역시나 분자량이 198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확률하고 요 확률이 다 더해져서 전체 분자량 198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항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분자량 196짜리의 존재 확률 바로 P 3승 R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P를 뭐라고 했고 R을 뭐라고 했어요? 보시다시피 P가 0.759 저기에 있는 R이 0.5잖아요. 그럼 0.75 3제곱 0.5 곱해주면 되니까 계산을 쭈르륵 하면 대략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128분의 27 뭐 이런 정도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196이 아니라 198의 존재 확률은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198이고 이것도 198이니까. 그래서 3P제곱 QR 더하기 P3승 S입니다. 그러면 P가 0.759, Q가 0.759에 0.25죠. 그 다음에 R하고 S는 0.5, 0.5니까 쭈르륵 놓고 계산하면 이 경우 계산값이 128분의 54 정도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항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까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3제곱 뜯어내면 항 4개 나오고 R하고 S가 있으니까 2배에서 8개가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바로 분자량 200짜리는 3PQ제곱 R 3P제곱 QS로 표현됩니다. 그럼 숫자 넣고 쭉 계산하시면 36 나누기 128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 202짜리 분자량도 있는데 이건 Q3승 R 더하기 3PQ제곱 S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PQRS 넣고 얘도 쭉 계산하면 대략값이 128분의 10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게 204짜리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Q3승 R입니다. 그럼 PQRS 넣고 계산하시면 128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보시다시피 전개했을 때 5개의 항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더해져서 분자량이 같아지는 경우가 하나, 둘, 세 번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분자에 대해서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구하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픽은 몇 가지가 있느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픽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녀석에서 예상되는 질량 분석 스펙트럼 어떻게 되냐면 짜잔 확률이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거겠어요? 지금 저기서 얘기한 탄소, 브로마이드, 염소 3개짜리 분자의 질량 분석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여기가 뭐 분자량이라고 하면 분자량 196부터 둘, 셋, 넷, 다섯 198, 200, 202, 204가 있을 건데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답이 3번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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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 이런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게 그 경시대회 문제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해요. 왜냐면 경시대회에서는 계산기를 쓸 수 있어서 계산량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제 입시 문제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심하게 하진 않고요. 간단하게 이제 손으로 할 수 있으면 되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분자량 전체에 대한 가능한 존재 확률을 구할 때 이런 식의 계산 방식을 쓴다라는 것만 우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를 하나 또 살펴보느냐. 자, 쭉 넘어가서 13페이지에 16번 문제입니다. 13페이지 16번 문제. 찾았나요? 13페이지 16번 문제. 13페이지 16번 문제. 찾았어요? 이 문제? 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16번 문제. 에잇. 자,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16번 문제 해봅시다. 자, 우리말로는 그 질량 분석기라고 하고요.
그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매스 스펙트로미터라고 아유, 이 먼지가 있나? 매스 스펙트로미터라고 하죠. 자, 이 녀석의 그 구동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그거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도 뭐 대강 느낌 정도는 알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완전 옛날에 쓰던 방식이에요. 근데 옛날에 쓰던 방식이지만 그 뭐 각종 일반학 책이나 물리책에서 그 구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는 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짜잔 짜잔. 자, 여기에 2엽 짜잔. 어떤 양이온을 이렇게 줍니다. 보이죠? 양을 이렇게 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한쪽은 플러스 극, 또 한쪽은 마이너스 극을 대전해 둡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걸리게 돼 있어요? 짜자자잔. 여기 이제 전기장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양이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극에는 청력, 마이너스 극에는 인력이 나타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양이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샹 하고 가속이 되겠네요.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에 구멍을 딱 뚫어놔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판에 구멍을 싹 뚫어 놓으면 이 가속된 양이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온 이 상태에서 이압하고 쇽 하고 이 군형을 빠져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쇽 하고 저 군형을 빠져나오는 저 길목에다가 뭐에다가? 저 길목에다가 어떤 세팅을 합니까? 저 길목에다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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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다가 뭐를 세팅한다? 외부 자기장을 세팅을 합니다. 그럼 이 경우 왜 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했잖아요. 뭐 왼손 오른손 막 그런 거 했잖아요. 막 따지면 여기에서 아마 이런 힘이 작용할 겁니다. 짜자자잔 해가지고 로렌츠 힘이 나타날 겁니다. 그 덕에 여기에 있는 이 양이온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압하고 놀라웠게도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죠. 뭐 관련해서 뭐 왼손 오른손 하는 걸 뭐 물리 시간에 뭐 이렇게 많이 했을 거고요. 그러면 원운동을 하면 여기 있는 보시다시피 짠 해가지고 요게 회전 반경인데 이 회전 반경이 뭐 물리학적으로 막 계산하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요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이게 뭐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이제 물리학적이어서 뭐 그까지는 안 할 거고요. 뭐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식의 의미들이 뭡니까? 자, 여기에서 Q가 뭐예요? Q. 양이온 전하량이고요. M 이게 뭐다? 양이온 질량입니다.
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는 뭡니까? V는 저 전기장에서 걸려있는 가속 전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B는 외부 자기장 색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반경 R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속 전압이나 외부 자기장은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이미 기기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측정된 회전 반경이 크다. 그것의 의미는 질량의 전하력을 나눈 이 값이 크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동되는 게 바로 1950년대에 이제 개발이 돼서 오랫동안 사용이 된 바로 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이제 퀴즈. 퀴즈. Q는 대략 얼마일까요? 대략이 아니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저기서 Q 얼마겠어요? 난데없이 Q. 도움, 저기서 Q 얼마겠어요? 우리 오빠 이름 뭐라고요? 우친 외워야지. 우친 그렇지. 우친. 미안해요. 우친 알겠죠? 우친 외워야지. 우친. 우친. 쟤는 터훈. 터훈이도 윤씨죠? 윤씨. 혹시 바로 파평 윤씨예요, 둘? 진짜로요? 파평 윤씨예요? 진짜로요? 그래, 윤씨가 귀한데? 그래, 뭐 아주 귀한 건 아니고, 그래, 흔치는 않은데? 이거 둘이 먼 친척 아니에요? 가능성 있는데? 그래. 자, 저 Q 얼마예요, Q? 난데없이 Q가 얼마냐? 아이고, 재채기야. 우진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이유는요? 그냥 떠올랐다. 도운, 저 얼마고 이유가 뭐예요? 이요? 이유는요? 봅시다. 자,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수식을 이제 유도해봐라라고 하는 건 이건 물리 문제야겠죠? 물리 문제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쑥 들어오는 이런 질문 있죠. 이런 게 화학 문제라고요. 그래서 심층에서는 요게 아니라 이런 걸 물어요, 그렇죠? 이런 걸 묻습니다. 근데 이것에 이제 그 관련해서 심층이라는 시험의 속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심층 문제는 잘 봐요. 잘 봐. 법적으로 영재고 과학고 학생만을 위한 시험이에요? 아니면은 전 국민 대상이에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전 국민 대상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층 문제에 나오는 교과과정은 영재고 과학고 교과과정의 문제겠어요? 아니면은 일반계고 화학원 화학 두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심층 문제의 모든 답은요. 고등교과과정 화학 1, 화학 2 통합과학에 나오는 말들 이 답을 기본적으로 구성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의 답도요. 바로 화학 1, 화학 2에 다 있어요.
화학원 화학투에 나오는 답이에요. 그런데 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문제를 냅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을 골라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운 듯 보이나 그 문제의 모든 답은 고등학교 화학교과서 화학1, 화학2 하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게 화학1, 화학2 어느 구석에 있는지를 찾기가 어렵게 문제를 만든다는 데 있죠. 알겠죠? 그 다음 그 심층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추가 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문항의 존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추가 문항의 존재를 들어본 적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 입시 문제나 아니면 카이스트 입시 문제가 인터넷에 뜨죠. 그럼 그 인터넷에 뜨는 문제가 한 해에 문제가 많아요? 몇 개 없어요, 사실. 몇 개 없죠. 한 해에 문제 뭐 한 과목당 2개, 3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게 달까요? 그게 달까요? 그 심층 문제를 어떻게 만들냐면 시험이 보통 11월이잖아요. 그러면 11월 앞서 한 달이나 2달 전에 교수들을 경기도 모처에 호텔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데서 거기서 이제 교수들을 합숙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수들이 인건비 받고 거기 한 달 동안 갇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면 교수 한 명당 조교가 붙어요. 교수 한 명당 이 박사과정 조교 한 명에 석사과정 3명이 붙어요. 그러면 그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좋은 대학의 교수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박사과정 학생에 석사과정 3명이 붙으니까 얘네들이 한 달 동안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잡혀 있는 사람이 거기서 문제 한 개 만들겠어요? 몇 개 만들겠어요? 한 10개씩 만드는 거야. 그렇게 교수가 몇 명 있는 거야. 한 과목당 몇 명이 있다고. 그러면 한 과목당 만들어지는 문제가 적어도 10개, 20개 이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문제가 어떻게 소비가 되느냐? 바로 그 중에 가장 무난한 거 있죠. 무난한 것만 인터넷에 소개가 돼요. 그 외에 상당히 기발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교육부나 언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은 오직 목적이 뭐예요? 똑똑한 학생 뽑는 거죠. 근데 교육부의 목적은 뭐예요? 교육부의 목적은 되도록이면은 교육 평등이 교육부의 목적이죠.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똑똑한 학생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좀 낙후됐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기회를 얻어 이 뭐냐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방식으로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서로 협동적이에요, 충돌적이에요. 이 두 개가 매우 충돌적이라고. 그러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교수 입장에서는 주로 뭘 생각하겠어? 둘 다 중요하지만 그냥 똑똑한 학생을 뽑는 걸 원하겠지.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 어려운 걸 내고 싶어 한다고. 근데 문제 어려운 걸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부나 저기 언론에서 태클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연락 짱 나겠지. 그래서 어떻게 수없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이 교과과정 안에 들어가는 것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어디에 쓰냐면 이런 데 써. 아니면 특정 학과에서 써. 예를 들면 아무래도 만약에 내가 화학과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걔는 아무래도 화학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학과 같은 경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입시 문제로 써요. 만약에 물리학과다라고 하면 물리학과도 물리 문제를 조금 더 어려운 걸 입시 문제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 말고도요. 억수로 많은 문제들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교수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최대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게 그 자료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때 이제 추가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추가 문제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심층을 딱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가 보통 큰 대가리 한 문제가 있어요. 큰 대가리 한 문제에 새끼 문제가 1, 2, 3. 보통 3개가 붙어요. 2개짜리도 있는데 보통 3개가 붙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1번에서 뭐로로 풀고 해서 오로로 풀잖아요. 그러면 이때 1번 문제를 내가 오로로 풀고 2번 문제를 우르르 풀면 그때 여러분들을 채점하는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이 있겠죠. 그 교환에 뭐라고 돼 있냐면 1번 문제를 이렇게 잘 대답하고 2번 문제를 이렇게 잘 대답하면 다음에 추가 문제를 질문을 해서 추가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교환이 돼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수가 채점을 하다가 얘 잘하네? 얘 잘하네?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교수가 먼저 말을 걸어요. 근데 학생, 근데 혹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가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언론 공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완전 비공개하겠어요? 그럼 그 추가 문제를 딱 듣고 그거는 어떻게 됩니다 라고 대충이라도 답을 하면 그 학생은 추가 득점을 얻는 거고 합격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올라가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험을 칠 때 나의 당락을 이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문제를 끝까지 다 풀었는데 교수가 나한테 한마디 말이 없다. 그럼 이건 뭐를 뜻하는 거겠어요? 득점을 50% 미만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는 빨리 집에 가고 싶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막 했는데 교수가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예, 오케이, 네, 그 다음 하면은 이건 내가 득점을 50% 미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건 이렇게 되고 하는데 갑자기 교수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추가 득점, 추가 질문을 해. 그럼 이미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다? 내 점수는 50% 이상이라는 거야. 합격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이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좀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에 나오는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드리는 자료에는 요 비공개로 있었던 서울대 문제와 혹은 추가 질문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눠드린 자료를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꼼꼼하게 싹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문제가 억수로 많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다 풀 수는 없거든요. 몇몇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푸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해서 풀어보시기 바래요. 돈 알겠죠? 그 다음에 우친이 알겠죠? 그래. 자, 그럼 이건 답이 뭘까요? 바로 그냥 편의상 1 플러스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2 플러스라고 해도 돼요. 즉 전자 하나 전화량만큼 1 플러스인 걸 1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쓰면 더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써도 돼요. 이게 전자 하나의 전화량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이유는 이게 중요하죠. 왜일까요? 그리고 보통 아닐 수도 있어요. 90% 이상의 확률이에요. 근데 이제 한 5% 미만의 확률로 2 플러스나 3 플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거의 95% 이상 1 플러스만 나타나요. 이유는 바로 화학 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대로 이렇게 됩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실험 단계에서 (2 플러스 3 플러스는)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양이온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일렉트론 임팩트라는 방법을 주로 써요. 어떻게 하냐면 뭐 분자가 됐건 원자가 됐건 요놈한테 전자를 가지고 전자총을 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이온 뭐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얘네들한테 전자를 쏘면 전자를 맞은 요 주변의 전자가 튕겨 나가면서 얘가 양이온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양이온이 되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텐데 재밌는 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증가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요. 수능 치는 애들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었는데 바로 답이
떠오르지가 않았죠. 요런 뉘앙스의 문제가 바로 심층 문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양이온을 어디선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가지고 올 때 2 플러스 3 플러스 자체가 별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전하량은 1 플러스로 얘 역시 고정적이에요. 그럼 얘 역시 고정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Q, B, V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반지름 측정하면 질량을 또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친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A.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뽀로뽀로뽀로뽀 쿼드로포울입니다. 쿼드로포울. 우친? 쿼드로포울이 무슨 말일까요? 쿼드로폴. 부흔. 쿼드로폴이 뭘까? 자, 방금 우친이가 쿼드라는 말로 4개, 이거 맞았어요. 4개. 이때 폴, 이 뭐냐? 막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막대기. 막대기가 몇 개? 4개. 그럼 막대기 4개로 질량을 분석할 수 있다고? 이게 뭔 말일까? 자, 우선 첫 번째 1. 교류, 전극 사이에서 양이온의 움직임. 자, 편의상 막대기가 4개인데 한꺼번에 4개 하면 헷갈리니까 2개만 생각을 해봅시다. 동원아 몇 개? 동원아 졸린 거 아니죠? 좀 졸린 거 아니에요? 아, 추워요? 조절을 해. 저기 뒤에 리모컨 있거든요? 저걸로 이거 조절을 해. 우진이 괜찮아요? 그래. 오케이. 그럼 이제 몽댕이 4개인데 우선 2개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몽댕이가 짜잔 이렇게 있고, 또 몽댕이가 짜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양쪽 몽댕이에 전원을 거는데 전원이 교류야. 무슨 말 알겠어요? 교류. 그럼 교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거야?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번 플러스다가 마이너스, 한번 마이너스다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A 그다음에 A.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짜자자잔. 양이온이 여기를 슝 하고 지나갈 예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올 때까지는 됐는데 여기 갑자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요. 그래서 쭉 가려고 했는데 갔더니 갑자기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바뀌는 거야. 그럼 바뀌니까 에이 이렇게 됐다가 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고, 에이 이랬다가 또 바뀌고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양이온이 교류 전극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지그재그 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게 막 끌렸다 그러고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네 개의 교류 전극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가 걸리고요. 요렇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가 되고 요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한 세트고 여기가 한 세트인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저 멀리서 이제 이 양이온이 마찬가지로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올 예정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지나올 예정인 거야. 근데 어떻게 된다고? 교류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럼 얘가 오다가 어떻게 되겠어? 오다가 어떻게 되겠어? 오다가 난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올려고 했는데 이쪽으로도 끝쪽으로 저쪽으로도 당기고 이리도 당기고 밀고 당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극이 두 개면 이렇게 가는데 극이 네 개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스월링을 하면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나선 운동 비슷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에 달려 있겠어요? 여기하고 여기에 걸려져 있는 그 교류 전기장의 주파수에 따라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봐. 저 입자의 그러니까 양이온이죠. 질량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입자의 질량이 작으면 나선 운동하다가 자 질량이 작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관성이 작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선 운동하다가 전극과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소멸돼 버립니다. 즉 얘가 양이온인데 막 도는데 왜 가벼운 애들은 계속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꾸지를 못하고 전극이 부딪혀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필 그 부딪히는 쪽이 내가 지금 양이온인데 하필 마이너스로 딱 바뀐 순간 부딪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정기적으로 중화가 되면서 전기력을 잃고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반면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울수록 요 사이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가벼운 애들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다가 어디 쾅 부딪혀서 떨어지는 거고 무거운 애들은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움직이니까 그 사이를 안전하게 비행해서 끝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지금 빠져나온 애 질량이 대략 어느 영역대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요런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 코드로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많이 쓰였던 거냐면 이게 이제 대략 1970년대에서 80년대 요 사이에 아주 많이 쓰였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실험실에서 잘 쓰는 건 아닌데 저 때 이제 많이 개발돼서 썼던 방식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식. 그게 바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세 번째 방식 토프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서울대 기출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질량 분석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마지막 이제 설명드릴 방식이 토프. 자, 뭐 줄임말이냐면 타임 오브 플라이트. 요걸 줄임말입니다. 자, 타임 오브 플라이트. 직역하자면 뭐예요? 비행 시간이죠. 이게 요즘 2000년대 이후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질량 분석입니다. 기기가 되게 비싸요. 대당 가격이 한 2억 정도 하는데 근데 요즘 대한민국은 나라가 부자여가지고 대학 실험실에 이 토프 기기가 뭐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있습니다. 나도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저울 중에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긴 저울 있죠? 이걸 무슨 저울이라고 하죠? 뭐 양팔 저울, 천칭이라고 하잖아요. 천칭, 한자말로 천칭. 뭐 우리말로 양팔 저울이라고 하는데 써봤어요 혹시? 여기 막 핀셋으로 막 추 올리고 막 해갖고 막 해본 적 있어요? 그거 은근히 재밌죠. 재밌는데 이게 사실은 그 추 맞추기 이게 쉬워요. 상당히 그 예민해요. 되게 예민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실험실에 다 무슨 저울 써요? 전자저울 쓰죠. 근데 놀라웠게도 나도 학교 내가 9학번이거든요. 95학년도에 이제 그 1학년이었었는데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나도 학교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70년대인가? 70년대는 우리나라 잘 살 때예요, 못 살 때예요? 엄청 못 살 때잖아요. 그 70년대에 서울대 전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대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해양학과, 지구학과 이렇게 있는 뭐냐면 서울대 전체에 이 천체전 이게 한 개 있었대요. 서울대 그 자연과학대에 양팔줄이 한 개가 있었대. 그래가지고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저기는 지금 그 뭐냐면 지구과학 실험 하는 날이고 이쪽은 화학 실험 하는 수업 날이 잡히면 요과 애들하고 이 저울을 재야 되잖아. 그러면 저울의 질량 한 번 재는데 4시간씩 걸린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답니다, 옛날엔. 나도 전설처럼 들은 얘기라 뭐 상상이 안 되는데. 근데 요즘은 이런 2억짜리 기계가 화과는 넘어서 교수들이 막 하나씩 갖고 있어요. 실험실마다 하나씩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지금. 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짜잔. 역시나 양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플러스 극판, 마이너스 극판이 있습니다. 너무 짧게 그렸나? 그럼 얘가 여기서까지 이렇게 가속됩니다. 뭐 여기까지 알겠죠? 자, 가속이 된 상태에 여기 군형을 쫑 뚫어 놓아요. 그럼 쫑 뚫어 놓은 상태에서 이압 해가지고는 얘가 등속력등속도라고 하죠. 등속도 비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이제 스크린이란 말 알죠? 스크린 혹은 검출기. 근데
그 극판을 빠져나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 양이온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 요걸 토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야말로 비행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는 시간. 알겠죠? 그럼 이게 질량하고 무슨 관계냐? 우선 첫 번째 1,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속된 탄소이온의 운동에너지를 E. 자, 여기 등속도 비행을 한다고 했죠. 그럼 등속도 비행의 그 운동 에너지를 EK. 그리고 등속도 비행을 하는 속력을 V.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양이온의 질량을 M. 그리고 거리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 거리를 L이라고 둬봅시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질량과 시간의 관계. 자, 우선 비행 시간을 짜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L이 뭐냐? 거리고 V가 속력이니까 그걸 나누면 시간이 나오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너지 보존. 바로 EK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보존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EK, 이게 등속도 비행하는 운동 에너지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공급된 거예요? 바로 저기에 있는 전기 에너지로부터 공급이 된 거죠. 사실 여기 어떤 관계식이 있을 수 있냐면 QV가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알겠죠? 자, Q는 뭐고 V는 뭐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양이온 전하량이 될 거고요. V는 가속 전압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속 전압이 있고 전하량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냥 계산해서 알아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계산해 볼 수가 있냐면 바로 V 넘겨서 얘가 V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속력 V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얘는 T제곱분의 L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바로 여기에 있는 질량 M은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운동에너지 시간의 제곱, 그 다음에 L제곱.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만큼. 이게 보통 일정하다고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자꾸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계 세팅하면 그게 딱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 전압 또 보통 정해져 있을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양이온 전하량은 보통 얼마라고 했어요? 양이온 전하량은 1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QV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보통 일정하니까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기에 있는 질량도 커지겠구나. 즉 늦게 도착한 애가 무겁고요, 빠르게 도착한 애가 가볍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측정해서 질량으로 바로 환산하는 이런 테크닉을 바로 토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또 하나의 추가 문제. 퀴즈. 이 실험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은 문제에 나와 있어요. 문제 텍스트에 나와 있어요. 거리를 늘려야 돼요? 거리는 일정하다고 칩시다. 일정한 거리에서. 여기서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정답!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부러 여기 안 그렸는데 여기서 지금 가속되고 있는 요 전극 부분과 그다음에 비행하고 있는 모든 이 부분들 있죠.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패킹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공이어야 돼요. 진공이어야 돼요. 왜 진공으로 유지가 돼야 될까요? 진공이 아니라면 비행하던 양이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 분자, 공기 분자겠죠. 뭐 질소나 산소 이런 애들이겠죠. 요거와 충돌하겠죠. 경로가 바뀌어요. 그러면 뭐도 바뀌겠어요? 시간 역시 달라지죠. 튕겨서 다른 데로 갈 테니까 스크린까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바뀌겠죠. 보통 뭐 느려질 테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측정을 시간을 하는 거니까 시간을 잘 측정해야 질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틀리면 얘도 틀리게 될 테니까 얘를 잘 측정하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 토프라고 하는 장치는 요 내부를, 요 내부 있죠, 이거. 요 내부를 진공으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진공으로 만드는 게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온으로 만드는 장치하고요 고압으로 만드는 장치 중 어떤 게 더 비쌀까요? 고온을 만드는 장치하고요 고압을 만드는 장치. 고압을 만드는 장치가 기본적으로 억수로 비쌉니다. 억수로 비싸요. 고온으로 만드는 장치는 되게 싼데요 고압으로 만들어주는 양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 주변에 이게 쓰레기차들 있잖아요. 쓰레기차 알아요? 요즘 쓰레기차? 요즘 쓰레기차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뭐 인간 사회는 어디나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럼 그 쓰레기 수거한 다음에 요즘 쓰레기차 구조 알아요? 그 뒤에 프레셔 있는 거 아세요?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차 화물칸에 딱 넣으면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 쓰레기차에 붙어있는 거대한 프레셔기가 한번 꾹 쓰레기를 눌러요. 그래서 부피를 확 줄이는 거죠. 그래야 쓰레기를 더 담을 수 있으니까. 그 쓰레기차에 달려있는 그 프레셔 있죠. 굉장히 고가 장비예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차가요 포르쉐보다 비싸요. 더 비싸요. 그 장비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쓰레기차하고 포르쉐가 사고가 나면 누가 손해예요? 포르쉐 차주가 큰일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쓰레기차 사고 나면은 엄청 물어줘야 돼요. 되게 비싸요. 차가 뭐냐면 그 프레셔 장비가. 그럼 마찬가지로 압력을 엄청나게 고압으로 주는 장치나 압력을 억수로 낮게 주는 장치나 원리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공으로 만드는 장치도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억수로 비싸요. 그래서 토프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진공을 저진공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프 장비가 아주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장비들도 이미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됐죠? 됐죠? 그래서 토프의 기본적인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 문제가 또 어떻게 풀려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